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시간 반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 김대현 원장님. 일단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 피로감이 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당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대장동 문제가 선거 전부터 계속 불거져서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검찰이 5천만 국민들에게 이재명은 범죄다, 이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몰라요. 그냥 검사는 수사를 하고 그걸 법정 재판에 넘기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사만 받는다거나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게 언론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마치 언론 기자가 옆에 앉아서 조사 과정을 같이 한 것처럼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사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게 하나씩 맞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피로감이 좀 상당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김선남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싸움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검찰 측에서는 뭐 기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굳혀진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자기의 지지 세력 성남 FC 수사 받을 때는 광주를 방문했고 이번에 또 전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세력 규합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지층을 뒤에 업고 자기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각각 발언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뭐 윤석열 검사 뭐 사법살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좀 강도 높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진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자신감을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FC에 한번 수환됐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갔다 왔는데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막상 가서 검찰의 질문에 답하고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한 증거라든가 본인이 그 움츠릴 만한 내용이 없구나. 저는 여기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도 높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 막상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물었던 말 똑같이 묻고 계속 이러더라. 이거는 나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정치 탄압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자신감. 변호사님. 예. 네. 네네. 어 이 강하게 한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권을 내려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당헌 80조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내분이 좀 있었고요. 분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인제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건 수사와
법원의 그 재판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에서 당 내부의 어떤 그런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당 내부의 어떤 힘을 규합하는 그런 취지로도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을 잡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당내 의원들의 어떤 힘을 규합하려고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현 원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 방금도 들었지만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가겠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을 놓고 봤을 때 간만에 이재명 대표 같은 발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너무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자신감이 확 드러나는 거는 한 두 번 갔다 오니 별것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 다음에는 저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작동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보니까 검찰의 행태를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보이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선이라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상대 후보를 선거법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우중이 당선자의 우중이 없으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중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도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찰에 의해서 이 보이는 손, 대통령 손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섬남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라든가 당 내부 의원들에 대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자신 있게 떳떳하게 가야겠다. 이런 우중이 있는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본인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못 참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말에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재소환에 응할 필요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선은 내가 졌기 때문에 간다는 뉘앙스를 말하는 게 아마 그 정치 탄압, 그다음에 정적 제거의 희생양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비공개 회의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불응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했거든요. 네네. 어제와 오늘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약간 최고위원들 좀 알아보니까요. 신경의 변화는 이제 본인은 나가겠다는 의중이었는데 최고위원들은 뻔한 스토리의 정치 탄압인데 굳이 야당 대표가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경했대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는 게 가장 컸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이 좀 있었고 이 자신감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 대통령이 보이는 손에 의해서 검찰이 움직인다는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게 지금 당원 80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전에 검찰 소환 갔다 온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신들이 뭘 하든 그래 나하고 할 테면 해보자 한번 이런 식의 저기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거 당대표직을 기소를 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판이나 기소나 지금 그 의혹받는 그 재판 죄명이 뭐 5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게 내년 총선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차피 1심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청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많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장기간의 어떤 그런 재판에 대비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은 정치적인 이건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문구가 법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국회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인제 국민의 보더라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져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어떤 압수수색 246건 그때 그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자들의 어떤 그런 압수수색은 43건 정도에 그쳤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그때 그런 참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243건 6건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과도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수사에 대해서 1년 6개월이 1년 3개월 정도가 넘었어요. 작년 그 경선 이후로. 그런데 이 사법에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무리 그 법이 정의라 하더라도 그게 오래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의식을 좀 그 여론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어느 정도 지금 느낌은 왔을 것인데 네. 그렇더라도 구속영장은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한다면 네. 뭐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뭐 지금 내년 총선까지도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면 언제쯤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속영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도주 의뢰와 증거인멸이에요. 그 요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 원하지 않는다. 나 출석하겠다. 전에 성남 FC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엊그제 이게 계속적인 모욕주기다. 나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태도를 바꿔서 변호사와 둘이 동행해서 내가 출석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자발적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과연 받아줄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야당 인사에 대해서 40년 정치 50년 60년 동안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인용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즉 검찰총장이나 검찰에서도 정치적인 부담감은 안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에는 불기소로 해서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네. 그 검찰의 인사와 마찬가지로 판사 인사도 일리얼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판사 인사를 아무래도 보수 성향은 그 판사들의 집중 배치될 건데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또 구속영장이 청구 인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이제 그 판사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대법관의 보수 성향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에서 최후의 중립적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정치 개입에 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부분을 큰 그런 대전제를 포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검찰이 예상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 내일은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상이든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장과 전언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국민이 다 알게끔 그리고 이미 이제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장동 범죄자 그리고 대장동 핵심 누구. 근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대장동 하면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사라진 50억 클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장동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50억씩 받았던 사람들에서는 좀 국민들이 누구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이런 문제는 다 묻혀가고 마치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한 놈만 팬다. 그 한 놈이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우리 김성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는 이제 끝나겠지만 재판의 과정이 사실 빨라야 1, 2년이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에게 이미 그런 마약성처럼 대장동은 이재명, 이재명은 범죄자 인식을 계속 심어주기 위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은 다 묻히게 놔두고 더구나 그 대장동의 핵심이었던 그 유동국이나 남욱 변호사나 김한배 씨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좀 정진상 그 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진실은 몰라요. 근데 그분 또 들어갔잖아요. 이재명 측근한 이후로.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해서 그 여론조라든가 국민들 정서의 영향에 저는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 170석 가까이 되잖아요. 지난해 물론 이제 대선 전에 그 사법개혁 해가지고 검찰개혁 한다 해가지고 공수처 설치하고 뭐 그건 뭐 나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다르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가 완벽하게 미국처럼 독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검찰, 뭐 주 검찰, 지역 검찰 나눠져서 중앙에서 어떻게 단일 체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의 중앙에서 결정한 사람들이 동일체 원칙에서 쫙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검사장급이라도 좀 국민들이 손출할 수 있게끔 이걸 바꿔놨어야 하는데 이 많은 의석을 두고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이상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한쪽의 지지만 받고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반대의 진영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해나간다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다르게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저는 이게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로 법과 공정성 원칙에 대한 그 증명을 해내는 그리고 이재명 수사가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민주당에서 그걸 같이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옮겼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 현재 드러나는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그렇게 주저앉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표를 소위 말하는 김장년대 윤핵관들이 원하는
윤심이 원하는 김기현 후보에게 주기 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와 맞지 않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카드를 아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 책임론을 물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성적표를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표심으로는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고 수치상으로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김기현 후보가 아닌 안철수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기자들과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행보를 두고 이제 뭐 그냥 예의상 뭐 기자들에게 밥을 사는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나 아직 전당대회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다라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이 저번 주까지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았습니까? 다만 나경원 의원이 사퇴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했고요. 그래서 2위로 지금 급부상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거스르는 한마디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출마를 했겠죠. 공식 어, 어, 출마 선언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측에 힘을 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아직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아직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실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아마 누구 한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김대현 원장님. 그러면 지금 윤심을 대표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였더라고요. 모인 거와 표심은 음. 이제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동원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심을 얻고 있다는 김기현 후보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상을 저는 즐길 거라 보고 있어요. 굳이 본인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본인이 중립에 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행보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심을 거스르려면 바로 안철수 손을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전당대가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박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론조사가 사실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50-60 대의 당원들이 많고 또 영남 출신이 많아서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20-30대 혹은 40대가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연달아서 이제 청년층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적자는 아니잖아요.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당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진짜 주인들은 그다음 주인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이후 포스트의 윤은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거는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의원이 거기에 그 역할을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윤핵관과 언론이 그렇게 밀어주면서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0%가 넘어가지 않는 거는 후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발. 국민의 내부에서 윤석열 당신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당신이 선택을 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는 반발도 있을 거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종착점에 3월 8일 날 가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친아빠는 행방불명되고 친엄마는 양육을 포기한 12살 중국 동포 손녀를 친할머니가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중국 국적인 부모가 사실상 양육을 포기한 손녀를 5살 때부터 길러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는 입양 제도는 국적 취득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손녀를 딸로 입양하도록 했습니다. 16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 문턱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4년 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이주를 했지만 이 정주 여건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주해온 이전 기관 직원들도 이 자녀 교육 문제로 광주나 수도권으로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구 5만의 자족도시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할머니를 경찰이 쫓아냈다라고 알려져 논란이 됐죠. 관할 경찰서가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당시 근무자들은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할머니는 해당 경찰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 이 부모 대신에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입양을 신청했는데 이걸 허가해준 법원 판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에 866조에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성인이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예전에도 우리 전통적인 조선에서도 입양에 대해서는 그 형제의 자녀도 입양을 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뭐냐면 이 어린이 할머니는 2007년에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인인데 아버지는 사채업자한테 납치가 되고 어머니는 이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한국에서 간이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중국으로 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가 그때부터 2007년경부터 계속 이걸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양을 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1심에서는 어떤 가정의 위계 질서, 그러니까 가족관계, 엄마하고 딸이 할머니의 같은 자녀가 되는 이런 상황이 가족관계를 깨트린다, 이게 우리 정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는 아동의 복지, 현재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커서 예외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1심은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본 것이고, 네. 지금 2심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받고 지내야 되느냐, 그걸 먼저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설 잘 쓰셨어요?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만약 지금 DJ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을 하셨던데 뭐 서문시장도 방문하시고 분위기가 어땠나요? 약 2주 전에 광주 갔다가 네. 지난주에 민주당 대구시당 네. 강민규 위원장 초청으로 대구에 가서 네.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석 좌석이 꽉 찼고 특히 이례적인 것은 네. 강연비를 받았더라고요. 강연비 특강을 불렀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강연비가 아니라 네. 그 입장료를 받았어요. 아, 특강 듣는 예, 입장이요. 특강 정치 강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뭐 시민들이 많이 왔다고 대구시당 네. 민주당 집회에서 이렇게 성공한 적 없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어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가 다녀간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요? 거기를 민주당 인사들이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아, 문재인 대통령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가면은 가서 당하면 어쩔 거냐. 무슨 당하냐. 왜 당하냐. 해가지고 갔더니 네. 이 상가 예. 번영 회장, 황순석 회장 등 간부들이 환영해주고 네. 상인들이 제가 가니까 네. 뭐 TV 탤런트 취급이에요. 사진 찍자. 네. 뭐 잘생겼다, 젊다. 거의 뭐 연예인급 환영을 받고 오신 건가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왜 대구가 민주당을 싫어하느냐 진짜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네. 서울에서 이재호 전 장관하고 셋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아, 네. 거기다 꼭 부탁하겠다. 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이 몰표를 받았으면은 네. 이 주차장 하나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안 하고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했는데도 안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별로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그 시장 상인들이 네.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보다도 훨씬 열기 있고 환영을 세게 한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네요. 아, 김건희 여사는 뭐 경호원도 많이 가고 네, 네. 동원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야 뭐 홍준표 시장이랑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뭐 안건이 있어서 만나시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아니요, 제가 황준표 시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대구 심장부에 홍 시장 너 잡으러 왔다 했더니 아 형님 반갑다고 네. 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치가 싸우면서 일하고 싸우면서 소통하고 네. 이런 정치가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지. 주소를 원장님 여의도로 옮기셔서 서울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나오시는 건가요? 주소지 여의도로 옮긴 게 영등포로 옮긴 게 2년 반 됐어요. 박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중앙지검 출석해서 한 12시간 반 정도 미래 신도시랑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배임, 그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 조사를 받았는데 33쪽짜리 진술서 제출하고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한다. 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먼저 이 광주방송 KBC가 특정 보도를 했던데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인터뷰해가지고 네. 저도 그걸 2번 봤습니다. 그리고 풀텍스트도 또 읽어보고 네. 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입수한 녹음 네. 녹취록 1325쪽에 의거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는 정영학 회계사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대장동 처음부터 끝까지
10년간 네. 녹음이 돼 있고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관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나왔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시 이번에는 위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조사를 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진술서로 네. 대신하고 조사를 받은 것은 잘했다. 검찰이 뭐가 있으면 해라 이거죠. 있는 죄를 내놔봐라. 유죄의 입증은 검찰 아니냐 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녹취록에 관련 진술이 없다고 해서 관련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럼 어디 있어요? 사실을 지금 녹취록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령 유동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네. 검찰이 내놓아야죠. 못 내놓잖아요. 지금 몇 년간을. 윤석열 정부 네. 출범해서 8개월간도 못 내놓잖아요. 녹취록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다. 내놔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를 할까요?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네.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운명을 네.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특히 원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검찰의 논리로 신상 구속을 하는 것은 헌법 적시에도 어긋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에서는 부결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제 가령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뭐 무죄고 죄가 없고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영장 청구하라고 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법원에 가갖고 구속 적부심서 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기각을 시켜버리면은 상황이 그냥 완전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없다 뭐 그렇게 기각을 시키더라도 무슨 방탄국회 사법 리스크 이런 논란은 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일종의 전공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누가 믿어요? 누가 믿는다는 몇 거죠? 년간 검찰에서 입증도 못하고 그래도 자꾸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네.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을수록 혐의가 없을수록 법원에 가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많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어냈냐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하자 이거죠. 아 검찰이 네. 그렇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 하면은 법원도 거기에 같이 뭐 손발을 맞춘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하고 네. 존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 사법부는 예. 존중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네. 자신을 한다고 하면은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을 통해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영장 청구하는데 국회가 같이 뭐 맞장구를 쳐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두 분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체포동의안 와서 이건 아니다. 네. 어떻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의 운명을 검찰이 좌지우지 않느냐. 네. 헌법 정신대로 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가 판단해라. 네.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를 바짝 세우면서 일종의 맞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고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네. 검사가 발표한 내용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왜 이재명만 하느냐, 네. 김건희도 해라.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도 네. 새로운 사실이 법정 진술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 네. 하고 협박 공갈해 버리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서워서. 김의겸 의원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김의겸 의원은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모양이죠. 배짱이 고발한다고 있고. 하니까는 저는 쫄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김의겸 의원한테 제1야당 대변인인 게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그러던데 김의겸 의원은 고발해라 그러면은 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될 거 아니냐 특검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정진석 위원장하고 네. 가까운 사이인데 정진석 위원장이 네. 나무당 대변인 걱정하지 말고 자기 당 네. 전당대회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총기 난사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총기 난사요? 무차별 쏴버리잖아요. 이준석, 네. 유승민, 나경원. 그게 총기 난사지 뭐예요.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고 네.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도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데려다가 한남동에서 네. 관저에서 대통령도 데려다가 관저에서 식사 정치한다는데 네. 나 그 동네 전당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네 분이 특정한 후보를 즉 윤심을 반영한 당대표를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관저로 불러서 뭐 짜장면도 드시고 그랬다는데 그거를 일종의 그 국민의힘 전대 관련한 뭐 플레이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오비락이죠. 이하 부정관이에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왜 전당대회 앞두고 네. 야당과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8개월간 하지 않고 자기 식구들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곧 저는 대통령 네 분이 네. 윤심을 반영한 당대표를 선출해라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유언의 압력이고 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언의 선거운동이고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 미혼모 한부모 가족 이런 소외 계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옛날 뭐 연애 시절 얘기 뭐 본인이 아니면 뭐 누가 구제 줬겠냐 뭐 이런 종류의 소소한 얘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뭔가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식사 내내 네. 다른 얘기도 했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난방비가 배 이상 올라가지고 네. 아우성이고 경제가 이 어려운데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하고 네. 짜장면만 잡석됐어요. 마지막으로 나왔겠죠. 뭐 칠리새우도 드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러한 러브 스토리 예. 자기하고 대통령하고 연애했다는 얘기는 할 땐가 설사 그 말씀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것을 발표할 땐가 그래도 여당 의원들과 영부인이 만났으면은 지금 현재 난방비는 경제는 서민은 젊은 학생들은 네. 이런 얘기를 좀 염려를 해야지 그런 뭐 얘기를 했다가 하니까 그 말 하다가 뭐 당대표도 좀 잘해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임 근데 전대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진짜로 그만뒀을까요? 아니 그렇게 압력받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하니까 네. 오히려 나경원의 진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김기현 의원도 안철수 의원도 서로 로브콜 하는데 네. 누가 될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측하시기에? 그래도 저렇게 대통령 네 분이 네.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는데 김기현 의원이 될 것
되겠죠 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